네, 위클리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에서 시황 담당하고 계시는 한지영 연구위원, 또 디지털 자산 담당하고 계시는 김현정 연구원 모시고 이번 주 시장 전망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다양한 이벤트들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국내 또 뭐 뉴욕 증시 모두 슈퍼위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시장 전망 같이 체크를 해보면은요. 우선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M7 중에 그 4개 업체들이 실적이 이번 주에 몰려 있고 네. 미국은 뭐 다른 뭐 매크로나 요즘에 이제 이민 생활 단속국 그 IC 사태 때문에 여러모로 정치적인 혼란들이 있는데 사실 실적 이벤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우리나라 증시는 분위기 좋은 거 뭐 다들 아실 텐데 지금 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1% 정도 상승하고 S&P 500이 연초 이후 거의 보합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엔비디아나 MS나 애플, 테슬라 이런 M7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S&P 성과를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현상이죠. 주도주들이 이렇게 성과가 부진하다라고 하면은 이거 미국 증시 올해 좀 볼장 다 보지 않았나 재미없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들도 갖는 게 좀 인지상정인데 네.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좀 이들이 얼마나 시장의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 같습니다. 특히나 수익성 불안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뭐 대규모 투자에 따른 회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이라던가 또 애플 같은 경우도 수익성 우려가 있죠. 메모리 가격 저렇게 폭등하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원가 부담을 얼마나 감안을 할지 또 아마도 이번에 그 애플 신제품 나오는 거에서도 저희가 확인했지만 가격들이 지금 엄청 비싸졌잖아요. 네. 그거를 과연 소비자들이 그대로 받아갈지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쪽에서는 뭐 호테스 옵티머스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 재료가 있는데 그 전기차 쪽은 여전히 지금 불투명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 실적 시즌에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미국 업체들, 그러니까 이 M7 업체들의 수익성 우려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일단 순이익 마진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어디까지나 이제 심리적인 부담이 높여 있는 그 높은 상태이지 실제 숫자를 열고 확인해 가면 갈수록 저는 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빅테크를 좀 붙잡고 있던 그런 네. 우려 섞인 좀 의견들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런 부분들 좀 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벤트가 있는 게 FOMC도 그쵸.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뭐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 좀 집중해 봐야 될까요? 그 FOMC 자체는 그렇게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금리 동결한다라는 거는 뭐 거의 전 세계인들이 다들 그 대비하고 있는 사실이고 또 파월 의장의 뭐 보통 저희가 금리 동결이 중요치 않으면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원론적인 코멘트를 많이 하는데 이 파월 의장 기자회견도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파월 의장이 레임덕 기간에 놓여 있는 거고 네. 또 1월 달에 발표된 12월 고용이나 소비자 물가와 같이 CPI 데이터들이 약간 셧다운 노이즈가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연준이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데이터를 보고서 결정하겠다.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은 높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런 식의 그냥 그 평소와 같은 코멘트를 하면서 좀 넘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빠르면 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차기 연준 의장 네. 이제 지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매파 성향의 인사인 케빈 워시 연준 전 의사 또 새롭게 이제 부상한 블랙록 채권 CIO 링 리더 네. 이 둘 중 하나가 이제 치열한 레이스 펼쳐지고 있는데 둘 중 누가 되느냐가 사실상 이번 주에 더 1월 FOMC보다 중요한 사안이고 뭐 두 명의 성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누가 실제로 지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예상 정책 경로, 뭐 가령 패드 와치상 3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나 6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 급변할 텐데 그때는 그 급변은 저는 노이즈성 재료로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그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됐건 간에 그들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보고서 결정하는 이들이니까 단기적인 그냥 노이즈 정도로만 그 차기 연준 의장 지명 후 발생하는 가격 흐름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시장에 바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차기 연준의장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좀 짚어주신 것 같고요. 앞서 셧다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셨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셧다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셧다운 사실 지겨운 재료죠. 지금 네. 폴리마켓에서도 1월 30일 전에 셧다운이 될 확률을 거의 80% 넘게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셧다운은 다들 대비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셧다운은 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작년 10월, 11월 달에도 최장 기간을 기록했었고 역사상 대략 계산해 보면은 한 20번 정도 있었어요. 시장은 충분히 그 과정에서 내성과 학습 효과가 생겼다. 그리고 셧다운이 계속 장기화되기보다는 결국에는 다 통과가 되는 게 저희가 과거에 봐왔던 사안이잖아요. 네. 또 갈수록 증시 영향력도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작년 같은 경우 그 셧다운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최장 기간이었었는데 이때 S&P가 한 2% 정도 가까이 움직였고 나스닥이 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스피가 20% 넘게 폭등을 했죠. 네. 그 셧다운보다는 다들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기업 실적 시즌이라던가 그를 둘러싼 그 향후 미래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딱 공교롭게도 실적 시즌에 돌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셧다운보다는 실적 이벤트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유럽과의 그 관세 갈등은 그쵸.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란이라던가 캐나다 이렇게 좀 갈등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여러모로 그거 같아요. 미국이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더 본인들의 독자적인 방어체계 구축과 그 안보 강화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 이란 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란을 실제로 공격한다라기보다는 함대만 주변에 지금처럼 보내가지고 약간 이란 쪽에다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만 날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 결국은 이것도 좀 타코가 되지 않을까. 우리 이란 공격하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 유혈 사태가 진정이 됐으니까 공격 안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타코 가능성을 저는 높게 열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렇게 그 긴장 수위가 그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업체들은 방산주들이죠. 방산주 같은 경우도 뭐 연초 이후로 주가 좀 많이 회복했고 네. 최근에 주가 좀 고점 찍고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반도체와 함께 올해 가장 그냥 끝까지 좀 들고 갈 만한 업종은 저는 방산주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바로 이렇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은 상수화되는 시기에서는 그들에 대한 방산에 대한 의존도가 주식시장에서나 국제사회적으로나 높아질 거다. 이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 계속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또 타코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금이라던가 은이라던가 연일 오르고 있는데 사실 뭐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지금 계속 하회하고 있잖아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가상자산 시장은 현재 상승 촉매제가 뭐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보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뭐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자산으로 이미 과거에서부터 쭉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커질 때마다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자산을 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위험자산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어서 네. 아직 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뭐 상승 촉매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좀 횡보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뭐 규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가격의 하방 압력은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마 9만 달러 아래, 그러니까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에 그 박스권 장세가 일정 부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장세는 한동안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계신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좀 하회하고 있는데 하나 요소가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안 이게 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리포트를 좀 발행하신 걸 보니까 그래도 수정안이 나오면서 좀 기대감이 붙는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는 계속 이것들이 빨리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수정안이 나오고 나서 코인베이스가 이 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좀 지지를 철회한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코인베이스가 지지를 좀 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에서는 이 법안이 실제로 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법안에 대해서 좀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한 건데, 사실 이 코인베이스 때 이 지지 철회 때문에 법안이 지연된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에는 결국에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어떠한 그런 논의라든지 뭐 합의점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조율 과정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안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좀 조율 과정에서 시시각각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마련하는 그거에 대한 뭐 가상자산 업계나 전통 금융시장 모두 다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향후에 법안 마련은 아마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좀 가상자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폭발적인 급등을 좀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그런 조율 과정에서 좀 가상자산 업권에 좀 더 친화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트럼프에서 이제 트럼프가 가상자산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듯의 내용을 좀 얘기를 하게 된다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ETF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해서 기관들의 수요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대통령 서명으로 이제 나왔던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전통금융권에서 뭐 스테이블코인이나 뭐 블록체인을 좀 활용할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아마 좀 장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가 실제로 실행이 되는 부분들이라던가 뭐 클래리티 법안이 좀 진행 과정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좀 여기까지 신경을 쓸 여력은 없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코스닥 3천에 대한 이야기가 또 지난주에 나왔는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여당 측에서 나왔습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코스닥 3천 돌파의 그런 희망과 함께 디지털 자산을 같이 민병덕 의원이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TF로 참여하고 있어서 여기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싣고 계신 의원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3천과 같이 접목해서 이번에도 이제 디지털자산 기본법 빨리 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사실 뭐 이번에 코스닥 3천 뭐 이런 이야기도 전에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되어 왔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연내에도 계속 이런 얘기들은 시시각각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뭐 어떤 이슈들과 함께 붙어갖고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정부안 마련이 좀 늦어지고 있고 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테크 기업이나 이렇게 국회에서는 핀테크 기업이나 이런 관련 업계들이 좀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지만 사실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주도로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국회와 지금 정부 그런 금융기관 간의 그런 입장 차이가 좀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마련이 돼야 된다, 속도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계속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그러한 단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연내 시행이라든지 법안 마련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런 조율 과정이나 뭐 이런 이야기되는 논의 과정은 올해 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향후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시장도 국내 시장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좀 레이트 체크에 나섰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엔화가 좀 떨어졌던 모습들 올랐죠. 네, 엔화 강세가 좀 그렇죠. 보여졌었는데 네. 국내에는 좀 어떤 영향들 미칠지 궁금한데요. 일단 국내 환율도 연동돼서 하락하고 있긴 하죠. 지금 뭐 상황을 보니까 1,444원대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아무래도 그 10월 달에 그 한미 그 미국과 일본, 한국 이렇게 무역 협상 체결하면서 대미 투자를 약속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원화랑 그 일본 엔화가 같이 연동되는 네.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게 최근에 이제 환율 결정한 주요 변수였는데 그 변수 내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환율이 빠지는 거는 뭐 그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1,400원대 이하로 다시 원화 강세, 뭐 마라로고 협정으로 인해서 엔화 초강세, 그에 따라 엔캐리 청산, 뭐 이런 식으로 사태 전개는 되진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고환율은 저는 뭐 당분간의 뉴노멀로, 그러니까 1,400원대 이상의 그 환율은 그냥 뉴노멀로 접근해 가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환율은 역시나 뉴노멀로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임이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0p 안착 선스탁 돌파 이 부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미 지금 뭐 하고 있네요. 네. 또 이제 또 5,000 찍목하고 내려갈지, 네. 1,000스탁 찍목하고 내려갈지는 봐야 되겠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1,000포인트 넘어갈 때마다 그 심리적인 저항감들이 생깁니다. 네, 뭐 3,000 넘어갈 때도 그랬고 4,000 넘어갈 때도 그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넘어간 다음에 그 심리적인 저항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 단기 숨고르기는 있을지언정 지수는 계속 상방으로 열고 가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은 밸류에이션 그렇게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지 않고 네. 수급도 지금 뭐 나쁜 편은 아니고 또 이익에 대한 기대치들도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는 뭐 5,000 이상으로 저는 안착되고 네.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저렇게 코스닥 뭐 대형주 위주로 폭등하고 있긴 한데 지속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높은 지수대를 계속 적응하고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고 지속성을 확보를 하려면은 네, 이익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코스닥도 이익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밸류는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코스피는 그냥 역사적 평균 밸류에이션이고 이러한 차이를 감안해 봤을 때 코스닥도 지금은 뭐 내러티브 상으로는 또 단기적으로 급등은 가능하지만 뭐 이렇게 급등하는 과정에서 저는 차익 실현을 일부 하면서 다시 코스피 쪽으로 힘을 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이번 주 전망 또 중장기적으로도 살짝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주 좀 주목해볼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해 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1월 FMC 있고 연준 네. 의장 지명권 있고 셧다운 여부 그리고 미국의 M7 실적 이게 대외 쪽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이고 국내에서는 반도체랑 자동차주 실적이 중요하지 않나. 특히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목요일날 이례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1시간 차이로 네. 진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컨퍼런스 콜 들으면서 기관들이나 이제 개인들 삼성전자 팔고 SK하이닉스 사자, SK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자 이거 단기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지간한 선수들 아니라면은 목요일 날에 반도체주 접근을 일단은 좀 보류를 하고 상황 진정이 되는 금요일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 반도체주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목요일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요일에 좀 관망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